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맥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투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끝까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도 초보자였으니까요.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되거든요. 한 20년 정도 이쪽 일에 몸을 담고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안이 생기고 방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안과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하루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패나 실수를 하는 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곳은 어디죠? 강남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지금 진입장벽이 높은 곳보다는요, 미래의 진입장벽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보다는 아파트가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가보다는 아파트가 확실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가격도 많이 뛰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려면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새 아파트 받으려면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반면에 상가나 토지는 사실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죠. 내가 마음만 먹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가, 좋은 토지를 고르기 힘들어서 못 사는 거지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진입장벽이라는 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부동산 상품이 토지였습니다. 토지가 최고였죠. 그러다가 60, 70년대 들어오면서요, 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도 도심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또 일자리가 많은 곳들, 제조업이 많은 곳, 공장이 많은 곳들에 대한 주택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에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까요? 일단 상품은 앞으로 아파트가 될 재료가 많은 상품들이 새 아파트가 될 거죠. 앞으로는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상품들이 진입장벽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강북권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장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인기 지역이었죠. 왜?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강북권의 도심권이 인기 지역이었다가 강남권으로 그게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남은 진입장벽이 높죠.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강남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지역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 지역들이 강북의 또 마용성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또 진입장벽이 높아졌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 과거에도 진입장벽이 높았을까요? 마용성이라는 지역은 최근 이제 10년 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입장벽이 점점점 높아졌던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았던 지역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권이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소유자가 통제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통제권이 없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동산도 있겠죠. 어떤 걸까요? 지분을 투자하는 게 통제권이 없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처음에는 좋죠. 3, 3, 5 모여갖고요. 3, 40대 때 우리 은퇴해서 이곳에 살자 하고 전원주택 단지들을 같이 공동 투자를 합니다. 200평, 300평짜리 사서 집 두세 동 짓고 나중에 여기서 오손도손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런데 현실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틀어지는 케이스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이 있겠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내가
사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만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지역의 통제 하에 아파트가 입주될 때까지 나는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통제권이 없는 거겠죠. 또 하나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지 내 상가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만 뭐 복합상가라든가 테마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양권, 상가 분양을 받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권이, 독립성이 전혀 없죠. 왜냐면 상가 조합이라는 게 생겨서 문 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문 닫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죠? 관리비라든가 뭐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만 있지 그 외에 모든 행위는 조합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통제권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중에서도 독립권이나 통제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상가 건물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렇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통제권이 있습니다. 이런 통제권이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 상승도 많이 되죠. 왜? 상가 건물은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나더라도 토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수익률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실이 나면 뭐 수익률은 둘째치고 원금을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오죽하면 상가는 잘못 사면 상같이 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통제권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통제권이 있는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뭔가 개발 행위라든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친해져야지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거인의 진격인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류는 아닙니다. 좀 잔인합니다. 거인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 침범을 해서 사람들을 인육을 하고 사람 사는 지역을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고 사람들은 또 힘을 합쳐서 그와 맞서는 내용의 만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거인이 착한 거인이라면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참 많은 넓은 세상이 한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지역이 부동산 투자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지역이 아직 남아있네, 이런 지역이 돈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을 가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거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거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작은 꼭지점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0% 정도 되는 인구가 전 세계 부의 한 7, 8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전 세계 부의 7, 80%를 이 꼭지점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꼭지점으로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꼭지점에 있는 분들과 친해지는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그 안에는 빠른 정보도 있고 고급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친해지려면 첫 번째 좀 선입견을 버리셔야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놈이야, 도둑놈이야 이런 선입견을 좀 버리신 다음에 주변에 꼭 이 10% 안에 있는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부동산으로 투자를 성공하셨던,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던, 아니면 인격적으로 성공을 하셨던 주변에 다양한 성공하신 분들과 친해지는 작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이요, 제가 막 30살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틀리게요, 젊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하시는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늙은이가 좀 빨리 되는데요. 생각이 애늙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듣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라든가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분들처럼 성공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투자를 하고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를 빌는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피하실 일도 없고요. 망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지 되냐? 선입견을 반드시 버리셔야지 됩니다. 예,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하고 함께 거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거인의 발걸음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혐오 지역을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혐오 지역은요,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진입장벽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과거부터요, 불쾌감이 많은 일들, 불쾌한 일들,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들, 조금 더러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소득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백정은 어떻게 보면 뭐 지배계층 중에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그 백정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좀 불쾌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한다, 뭐 룸사롱 같은 걸 운영한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야, 이걸 내가 룸사롱 한다는 얘기를 나가서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어쨌거나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소득은 높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뇌제차 끌고 다니고 수입차 끌고 다니고, 그죠? 근데 이런 게 불쾌감이라든가 혐오스러운 지역이 앞으로 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변화가고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네, 난지도, 상암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혐오 지역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도심권 내의 혐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도심권에. 도심의 혐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심의 혐오 지역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암동 그 쓰레기가 정말 매립장이고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풍기고 오염된 물이 콸콸 흐르는 동네가 IT에 진짜 어떻게 보면 방송국 그리고 미디어 센터들이 꽉 찬 신세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장은요, 서울시에서 가장 훌륭한 하늘공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산 같았던 그 쓰레기 매립장은요,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공원이 되었죠. 하늘공원이라고. 이렇게 혐오지역지, 특히 도심권에 있는 혐오지역들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어디죠?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에 하나가 집장촌이죠.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청량리 지역, 청량리 588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아리 텍사스 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산에도 있죠. 용산에도 이렇게 집장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지금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이런 집장촌의 특징이 뭐냐면 교통이 상당히 발달한 대로변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로변 상업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과거에 평당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도 아니죠. 돈 천만 원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평당 억대가 넘어가는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런 집장촌들이 다 뭐예요? 상당히 높은 주상복합 타운으로 고밀도 개발이 지금 다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이 앞서 얘기했던 미아리 쪽 집장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 정말 저렴한 금액에 한 2억도 안 되는 금액의 다가구를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샀는데 지금 수십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또 이제 크게 주상복합 단지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되면 더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고 내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지역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거 얼마나 샀을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사놨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는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도심 지역 안에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여러분들은 유심히 찾아보셔서 그런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좋다거나 교통이 발달하거나 주변에 개발 해고제라든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지역, 어디? 도심권 안에 있는 혐오지역을 반드시 사랑하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지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지 됩니다. 네, 남과 다른 해석 능력. 그러니까 같은 정보, 같은 뉴스를 읽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하셔야지 됩니다. 최근 3, 4년 동안 일어난 일들, 최근 3, 4년 동안 인생이 역전되신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더욱더 추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같은 정보를 갖고도 해석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케이스가 최근 3,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정보인 시대가 아니고요. 정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귀에 들어오는 건 정보가 아니라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듣더라도 뉴스를 읽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 사태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 질병 사태가 터졌어요. 질병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 질병 상태가 터졌고 그때만 해도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전 세계로 확장되는 속도도 빨랐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다 보니까 공포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가 안 했던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폭락을 할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질병 사태가 터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 대규모 실업을 막아야지 되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막아야지 되고, 선제적으로 국가가 방어를 하려면 그렇구나, 돈을 많이 풀어야 되겠구나, 돈을 풀어서 이걸 다 국난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IMF 때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한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장관이 물론 3번이나 바뀌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대대적인 3기 신도시 발표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공급하겠다, 계속해서 공급하겠다, 3기 신도시 물량을 공급할 때니까 여러분 집 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럼 그 뉴스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3기 신도시를 수십만 원, 앞으로 수백만 원씩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난 절대로 집을 안 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나는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받을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석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부가 갑자기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를 우당쾅쾅 발표를 하네. 우당쾅쾅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재개발도 해야 된다고 막 서울시에서 이 난리를 치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주택 공급난이 났구나. 그런데 주택이라는 거는 발표를 하고 한번 개발을 해서 입주까지 가려면 아무리 짧아도 7, 8년에서 10년 이상을 걸릴 텐데,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이 7, 8년에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정말 멈추겠구나. 그러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올 수도 있고 전세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요,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입장의 차이가 바뀌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키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지 될까요? 뉴스를 정말 많이 읽으셔야지 되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뉴스를 경제면이라든가 사회면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를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해석하는 생각의 크기를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독서량을 상당히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부동산 관련된 서적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서적 읽지 마시고 인문학 서적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남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부동산 성공 투자 5가지 원칙은, 첫 번째,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반드시입니다. 통제권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부자들과 친해져서 거인의 어깨를 빌리셔야지 됩니다. 네 번째, 도심권 안에 혐오 지역을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이 혐오 지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 성공 투자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아직 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투자를 하긴 해야지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100% 이것만 알면 다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죠. 모든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우리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서 적으셔서 투자를 하는데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좀 성공 투자하는데 한 발짝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